저는 이 한 줄이 바로 존재감을 알려주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존재감이라고 하면 뭐냐면요, 이게 사실 상대방이 약자라는 게 보여지면은 바로 물어뜯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걸 보고 계신 분들 체크하면서 한번 볼게요. 믿음이 가는 사람 말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과학적 근거가 있습니다. 법륜 스님께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람쥐처럼 살아봐요, 다람쥐처럼. 그게 뭐냐 했더니, 나이가 들수록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인상을 크게 좌우한다, 이런 생각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네. 존중받는 분들의 말투에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질문을 제가 다시 해보면요, 우리가 누구를 존중하느냐 했을 때 결국 긴 관점에서 보면 나를 존중해주는 사람을 존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막 무시하면서 하는 그런 사람에게 우리가 존중을 표하지는 않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존중받을까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말을 할까를 생각하는 게 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고민에 대한 답을 이제 오래전부터 누군가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요. 바로 데이 셰퍼트라는 사람이 쓴 세 가지 황금의 문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말을 하기 전에 이 세 가지를 좀 떠올리면은 훨씬 더 남을 존중하면서 제대로 된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였는데요. 이게 크게 어려운 게 아니라 뭔가 좀 대표님, 사장님한테 말할 때는 우리가 자동으로 이걸 하게 돼요. 그게 뭐냐면 이 세 가지인데, 첫 번째가 참인가 거짓인가. 말을 하기 전에 항상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상대방한테 거짓된 말을 하는 실수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대표님한테 우리가 보고하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이게 사실인지를 먼저 체크를 할 겁니다. 그죠? 사실이냐가 1번. 두 번째, 바로 이 말이 상대방한테 유용한 말인가. 우리 사장님한테 얘기하면서 쓸데없는 말 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 얘기 들었을 때 이거 되게 나한테 필요한 얘기였다 라고 느낄 말인가를 체크를 하면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혹시 생각해 보실까요? 세 번째 뭘까요? 상대방, 이게 진짜인 말이기도 하고 상대방한테 너무 유용한 말이기도 한데, 이 말이 친절한가 까지를 체크를 하면 훨씬 더 좋죠. 상대를 진짜 존중하면요, 이 말이 똑같은 말이라도 어떻게 하면 좀 더 친절하게 이 사람한테 아프지 않게 전달될까까지 고민을 하게 될 겁니다. 이런 마음으로 좀 상대를 존중하면서 말을 하는 사람 곁에는 늘 그 사람을 존중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똑같은 말을 해도 네. 어떤 사람의 말 믿음이 가고 어떤 사람의 말은 좀 가볍게 들리기도 하잖아요. 네. 점점 많이 있을 텐데 차이는 어디에서 옵니까? 제가 들은 웃긴 얘기가 있는데, 세상에서 막 많은 이론이 있잖아요. 막 진화론, 창조론 뭐 이런 거 있는데, 가장 사람들이 쓸데없이 생각하는 이론이 제가 알기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람이 자기 생각만 근거 없이 얘기하면은 이게 말이 좀 믿음이 안 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믿음이 가는 말을 할 수 있을까 봤더니, 믿음이 가는 사람 말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경험적 근거가 있거나 아니면 과학적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도 그냥 막 제가 알기론 하면서 생각을 나열하는 게 아니라 제가 경험해 본 바에 따르면 하고 이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거나, 아니면 과학적으로 또는 사회과학적으로 연구가 많잖아요. 그런 연구에 따르면 이런 결과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 사람 말은 왠지 들으면 좀 신뢰가 가요. 근데 우리가 또 너무 또 과학적 근거만 가지고 얘기하면은 딱딱하잖아요. 그리고 또 너무 자기 경험만 가지고 얘기하면은 또 자랑처럼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딱 잘 배합을 하면 좋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경험해 본 바에 따르면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이게 보니까 과학적으로 이런 연구 결과가 있더라고요 라고 얘기를 한다든지, 또는 반대로 과학적으로 이런 연구 결과가 있던데요, 제가 한번 해봤더니 이렇더라고요, 이게 맞는 말이었습니다 라고 근거를 가지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에는 신뢰가 생기고 믿음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오늘 얘기를 할 때 그냥 막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하지 않고, 데이 셰퍼트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하면서 좀 근거와 제 경험을 섞어서 여러분께 전달드리려고 합니다. 사회생활 하다 보면은 어딘가 나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있다고 느낄 때가 있는데요. 네. 나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 무례한 사람 대하는 방법,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일을 하다 보면은 저 사람이 약간 나를 무시하는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저는 이게 내 문제일 때도 있지만 나를 무시해서 말하는 사람의 문제라는 느낌이 좀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어떻게 해도 사실 무시하려고 하는 사람은 나를 무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 만났을 때는 이건 좀 정신적인 문제이기도 한데, 말투를 바꿔도, 내가 어떻게 바꿔도 그 사람이 막 무시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야, 쟤는 왜 저러지 하고 너무 상처받는 것보다도, 이렇게 날씨를 우리가 안 싸우잖아요. 비 오는 날은 좀 비가 오는구나 하고 우산 쓰고 나가는 것처럼, 저 사람은 좀 말을 저렇게 하는구나 하고 그냥 기본값을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아니면은 하나하나 상처받는데 내가 그 사람을 고친다? 이게 좀 불가능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고쳐서 저 사람 말투를 바꾼다 보다도 그냥 저 사람 말이 좀 저렇구나 하면서
우리 게임을 하다 보면은 공격력을 높여야 될 때도 있지만 방어력을 좀 높여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참 말씀 잘 하시는 분이죠. 법륜 스님께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람쥐처럼 살아봐요, 다람쥐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게 뭐냐 했더니, 산에 가면 다람쥐는 나무가 있으면 지가 돌아가고 바위가 있으면 지가 타고 가고 하지, 나무랑 부딪히고 바위랑 부딪히고 안 하잖아. 이러면서 좀 그냥 그런 사람 있으면은 저 사람 말투가 좀 세구나 라고 좀 받아들일 필요도 있습니다. 자, 물론 자기 말투도 중요한 게 있겠죠. 좀 어물쩌물 한다거나 이게 막 계속 말끝을 흐리거나 이러다 보면은 상대방이 약자라는 게 보여지면은 바로 물어뜯는 좀 동물적인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말하시기 전에 좀 호흡 좀 들이마시고, 그냥 갑자기 얘기하면 호흡이 부족해서 말이 안 나와요. 근데 이렇게 호흡을 좀 담은 채로 얘기를 하면은 총으로 치면 총알이 장전된 상태가 되죠. 그래서 말에 힘이 실리면은 훨씬 더 상대방에게 또렷하게 전달됩니다. 그래서 말이 좀 호흡이 딸린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호흡을 깊게 들이마시고 말하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례한 사람을 어떻게 대한다기보다는 피해가는 걸 좀 선생님께 말씀해 주시면. 이게 회피한다라고 하면은 도망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상선약수, 이렇게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물이 바위를 피해서 도망가는 게 아니고 바위를 만나면 이렇게 돌아 나가는 느낌이죠. 이런 사람 만났을 때 말로 부딪히거나 감정적으로 부딪히거나 하면 결국에는 나한테 손해로 올 수 있으니 저 사람보다 내가 부드러운 사람이 되어서 넘어간다라는 게 아마 법륜 스님이 좀 주셨던 조언인 것 같습니다. 자기 의견을 말할 때 무례하지 않으면서도 단단하게 확실하게 전달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예전에 웃긴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우리가 좀 무례한 젊은이를 뭐가 없다고 합니까? 싸가지 없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좀 이렇게 무례하신 어르신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좀 꼰대 같다라고 할 수 있죠. 막 자기 생각만 꼬장꼬장하게 부릴 때가 있잖아요. 근데 너무 놀랍게도 이 두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래요. 싸가지 없는 놈이 나이 들면 꼰대가 된다고 합니다. 두 사람이 사실 같은 사람인 건데, 얘가 된 건데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봤더니 다 자기중심적이라는 공통점이 있대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자기중심적이니까는 주변 사람들한테 막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거고, 나이 들어서도 자기중심적이니까 내 말이 다 맞으니까 다른 사람한테 평가하고 무시하는 말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자기중심적인 상태에서 무례함이 나오게 된 겁니다. 우리가 도로로 가다 보면은 운전을 막 무례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가 말해도 똑같죠. 선을 막 넘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인간관계에도 이 선이 있다는 거죠. 어떤 선이 있을까요? 이 감정적 차선이 있을 수 있고요. 나는 지금 오늘 뭐 안 하고 싶은데 막 하라고 억지로 시키거나, 나는 이게 여기까지 앉는 게 좋은데 막 이까지 앉아가지고 내 감정을 좀 무너뜨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계획의 차선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가려고 하는 오늘 계획이 있어. 근데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은 막 이걸 끼어들어요. 오늘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하면서 갑작스럽게 뭔가 또 부탁하거나 하기도 하죠. 그 사람의 의사를 묻지도 않고 바로 끼어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요. 신념의 차선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종교가 되었든 정치가 되었든 자신만의 그 가족 계획도 자신만의 신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념에 대해서 막 넘어오면서 야, 이게 좋은 거지, 애를 꼭 낳아야 돼, 결혼 꼭 해야 돼, 이렇게 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내 생각이 옳다라는 그 중심을 바탕으로 상대방의 차선을 넘어갈 때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자기도 모르게 차선을 넘어가는 거, 이건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선 좋은 소식을 말씀드리면은, 이걸 보고 계신 분들,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차선 넘는 거 아니야?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안 넘을 확률이 높은 것 같아요. 근데 나는 그런 거 안 넘는 사람이지 라고 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체크하면서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하시면 조금 차선을 넘어갈 확률 적을 수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바로 방어운전의 생활화입니다. 나만 내 차선 잘 지키면 되지 라는 생각으로 하다 보면은 갑작스럽게 앞에서 멈추는 차를 볼 수 없게 되고, 갑작스럽게 자기도 모르게 길이 바뀔 때 부딪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내 차선과 상대방의 차선이 흐릿하게 안 보이는 구간도 있다는 걸 알고 늘 조심하는 거죠. 그래서 얘기를 물어볼 때도 갑작스럽게 탁 물어보는 게 아니라 깜빡이를 살짝 켜면서 가는 게 바로 그 두 번째 구체적인 방식입니다. 말을 잘하시는 분들은 항상 그 유재석 씨도 그렇고 갑작스럽게 팍 질문을 하기보다는 이런 거 한번 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라고 먼저 물어보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심지어 집에서 인테리어 공사할 때 있잖아요. 그럼 피해가 갑니다. 생활에 피해를 주잖아요. 그런데 그냥 뚱땅 하고 있으면 다 화가 나고 또 짜증나고,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하죠? 인테리어 공사하기 전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우리 이거
좀 시끄럽겠지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은 상대방들이 아 저기서 공사하는구나 알고, 그리고 뭐 어차피 뭐 우리도 나중에 공사해야 될 수 있고 하니까 또 동의를 해주게 되죠. 이런 식으로 상대방에게 뭔가를 물어보거나 요청하거나 대화를 하면서 늘 선이 어딜지 모를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대화를 하는 것이 혹시나 자기가 넘길 수 있는 무례함을 방지하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어떤 모임이나 사회생활 하다 보면 말이 많지 않지만 존재감이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무언가 하는 것 같아요. 재미난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예전에 카사노바라고 되게 전설적인 사람이 있었죠. 근데 누가 이게 되게 궁금했던 거예요. 카사노바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 지금 보면은 막 사람마다 좋아하는 스타일이 다르잖아요. 마동석처럼 터프가이 스타일이었나? 아니면 우리 박보검 씨처럼 되게 부드럽고 스윗한 사람이었나? 누가 카사노바를 알던 사람한테 물어봤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 남자 어떤 사람이었길래 이렇게 인기가 많았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 사람의 대답이 이거였대요. 카사노바는 그 누구도 아니었습니다. 터프한 걸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면 자신의 터프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고, 부드러운 사람을 원하면 부드러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자, 저는 이 한 줄이 바로 존재감을 알려주는, 존재감 있는 말하기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존재감이라고 하면 뭐냐면요, 이게 사실 있음이 느껴지는 거라고 하거든요. 근데 언제 있음이 느껴집니까? 보면은 막 흰 오리들만 있는데 검은 오리가 한 마리 있어. 그럼 우리가 그 검은 오리의 존재감이 확실해지죠. 거의 오리가 아니고 백조라고 하면 이제 블랙스완이라고 우리가 할 정도로 되게 특이한 것들은 존재감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존재감을 갖추기 위해서 되게 튀려고 우리가 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 제가 그걸 많이 했거든요. 튀려고. 근데 그런다고 존재감이 생기는 게 아니더라고요. 좀 나이가 들고 나면은 사실 아까 카사노바처럼 화려한 모습도 할 수 있고, 우리가 또 재미난 모습도 할 수 있고, 우리의 다양한 모습들이 좀 개발됐잖아요. 그런데 어떤 모임에 가게 되면은 항상 부족한 캐릭터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너 오늘 다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모였어. 그럼 나는 오늘 카사노바처럼 오늘은 방청객이 필요한 순간이구나 하면서 그곳에서는 좀 잘 들어주고 잘 반응해주는 사람이 된다면은 그 사람은 그 자리에 꼭 필요한 존재가 되겠죠. 반대로 다 오늘 좀 내향적인 사람들만 모였어. 그러면은 사실 난 엄청 외향적인 사람이 아닐지라도 오늘 좀 이게 진행을 해야 될 사람이 필요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제 그 사람이 되어서 나의 그런 모습을 보낸다면 사람들은 오늘 듣는 사람 많았는데 말하는 사람 없었는데 오늘 저 사람이 말해준 덕분에 오늘 너무 좋았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정리하자면 존재감이란 막 튀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공부까지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분명히 내 안에 많은 것들을 개발하고 계신 분들일 텐데 그 중에서 딱 필요한 게 오늘 뭘까 생각하고 꺼낸다면 꼭 필요한 존재감이 빛날 것입니다.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스킬 같은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이것 하나만 고쳐도 인상이나 말투가 달라질 수 있다, 좋아질 수 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 자기도 모르게 좀 부정어로 말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스피치 코칭이나 이런 걸 하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음식을 먹었어. 그러면 자기는 분명히 맛있다고 느꼈는데 PD님 맛있을 때 뭐라고 하시죠? 맛있네. 그냥 보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맛이 없지는 않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재밌었어. 재밌었는데 재밌네 하면 되는데 자기도 모르게 나쁘지 않네, 지루하진 않았네. 특히나 이게 지루하지 않았네 라고 하면은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조마조마할 거거든요. 어땠나 싶은데 지루하지만 않았다. 지루하지만 않았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까 이쁜 아이를 봤는데 우리 애를 보고 누가 못생기진 않았네 이렇게 한다면은 되게 이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부정어부터 들리니까는 말의 인상이 확 어두워질 때가 있죠. 그래서 자기의 말 습관 한번 딱 되돌아보시고 나도 모르게 지금 부정어를 쓰는 게 아닌가를 체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뭐 나쁜 말을 해야 될 때 있죠. 나쁜 말을 하기보다 따끔한 말도 해야 될 때가 있지만 이게 자기는 나쁜 뜻이 아니었는데 안타깝게도 나쁘게 전달될 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체크를 하고 같은 말이라도 조금 좋은 쪽으로 단어를 선택하는 게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걸 제일 잘하시는 분이 누군지 봤더니 신동엽 씨가 이걸 진짜 잘하시더라고요. 신동엽 씨가 예전에 안녕하세요라는 방송 프로그램을 했는데 거기에 좀 되게 특이한 사람들이 나와요. 그러면 우리는 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저 이 사람 좀 또라이 같아 막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는데 신동엽 씨는 상당히 창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면은 와, 우리는 저 부정어 쓸 때 저분은 되게 긍정어를 찾아서 하는구나 라고 느낌을 받았죠. 그래서 우리가 신동엽 씨처럼 그렇게 하지는 못하겠지만 조금이나마 이걸 의식하고 말을 바꾼다면 분명히 내 말의 인상도 바뀌고 나랑 대화를 하는 사람들의 인상까지 바뀔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대학교 때 동아리에 갔었어요. 근데 한 친구가 엄청 막 설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우리 또 막 그런 거 보면서 쟤 뭐야 하면서 애들 불평하는 사람들이 몇 명 있었어요. 너무 튀니까
그래서 제가 그 옆에 형한테, 동아리 형이었어요. 동기인데 저보다 한 살이 많은 서강대 다니는 형이었는데, 그 형님한테 제가 지금 사투리도 쓰고 있지만 그 당시에 서울말 쓰려고 좀 노력했거든요. 쟤 좀 또라이 같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선배의 말이 지금까지 좀 기억이 나요. 그 형님은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나는 저 친구 개성이 강한 것 같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똑같은 걸 보고 또라이 같다 라고 이렇게 함부로 얘기를 했는데, 그 형님이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길래 대학교 1학년, 저보다 한 살 많았던 재수 형님이었는데 똑같은 걸 보고 개성이 강한 애라는 긍정어를 쓸 수 있을까? 그게 좀 많이 질문이 됐었고, 지금도 가급적이면 그래서 긍정어를 써야 되겠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이 들면서 잘 익어가시는 분들을 보면은 긍정어를 잘 쓰세요. 예를 들어서 식당에 갔는데 음식이 늦으면은 뭐야 하고 막 화를 내시는 분도 있지만, 아따 맛있게 먹겠네 이렇게 하시면서 이 상황에 대해서 좋게 받아들이고 그걸 표현하시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결국 자신의 건강도 챙기고 관계 건강도 챙기고 더 나아가서 진짜 인생 전체적으로 건강하게 사시더라고요. 제가 오늘 식당을 갔는데 네. 사람이 꽉 차 있었거든요. 네. 근데 같이 먹는 사람이 왜 이렇게 사람이 많아? 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죠. 사람이 많은 거 보니까 맛집인가 보다. 그죠. 이거 하나로 분위기가 완전 달라지는 거죠. 야, 여기 진짜 맛집인가 보다. 이렇게 사람들이 많네. 오늘 맛있게 먹겠다. 그건 것 같아요. 그거 하나로 또 존중받는 사람과 아닌 사람의 차이가 좀 드러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같은 상황에서 계속 불평하는 사람, 이게 한두 번은 그 불평이 좀 재밌기도 해요. 마치 마라탕처럼. 근데 매일매일 마라탕을 먹을 수 없는 것처럼 매일매일 주변 보면서 불평하고 부정어 쓰는 사람들과 우리가 같이 지내기는 좀 힘들 때가 있죠. 조금 같은 말이라도 긍정적으로 시원하게 주변을 살리는 말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부모님은 분명 걱정돼서 자녀 좋으라고 하는 말이지만, 또 자녀 입장에서는 잔소리로 뒤에고, 또 그러다 보면은 의도치 않게 싸우기도 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저는 이 질문, 가족과 자녀와의 대화에 대해서 강연도 하고 질문도 받으면 늘 이걸 먼저 짚고 생각하게 됩니다. 부모가 자녀를 걱정하는 그 마음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도 지금 초등학교 2학년, 4학년 딸이 있는데, 저는 잔소리 안 할 줄 알았는데 계속 좀 하게 되더라고요. 자주심 해라, 뭐 숙제해라,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는데, 걱정하는 마음 자체는 문제가 아닌데, 이게 우리가 뭔가 단어의 색깔이 바뀔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 자주심해라 라고 하면 이걸 우리가 걱정이라고 부르지만은, 이게 자주심해라, 자주심해라고 했다, 자주심해야지 하고 계속 얘기하다 보면 이게 같은 얘기가 반복되면 우리가 그거를 걱정이라고 안 하고 잔소리라고 부르는 그 타이밍들이 생기죠. 자, 그래서 말의 내용은 다 똑같은 말인데 결국엔 이게 횟수가 많아지다 보면은 좀 문제가 생겨요. 자녀한테 심지어 좋은 말 있잖아요. 누가 오늘 머리하고 왔는데 머리 이쁠 때도 아이고 머리 이쁘다 한 번 얘기하면 이게 칭찬인데, 와 머리 이쁘네 하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좋은 말도 여러 번 들으면 이게 피곤해질 때가 있는데, 걱정하는 말 더 이렇게 듣기 싫을 때도 있죠. 부모 입장도 이해가 되고 자녀 입장도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건 사실 부모님이 조금 노력하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걸 알아야 돼요. 내가 왜 이렇게 과하게 걱정을 하게 될까를 알아야 되는 거죠. 저도 이게 부모 마음은 원래 그렇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걸 연구하신 분이 있었어요. 미국에 그 브레네 브라운이라고 이런 사회 심리학자가 있는데, 이분께서 하신 얘기가 너무 와닿았어요. 이 부모는 자녀의 미래에 대한 수치심까지 미리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말을 못 해줘서 애가 혹시나도 다친다면은, 이거는 내가 부모 역할을 잘 못했다라는 그 미래에 대한 수치심까지 미리 겪고 있기 때문에 그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다시 얘기하고 다시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불안할 때 2번, 3번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실 현실은 그렇게까지 걱정할 일이 아닐 수 있는데, 그 불안함이 더해져서 자녀에게 같은 말을 반복할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결책은 한 가지입니다. 바로 알아차림입니다. 우리 노자가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사람이 우울하다면 과거에 있는 것이고, 불안하다면 미래에 있는 것이다. 평온하다면 바로 지금 현재에 있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부모 입장에서 내가 지금 너무 불안해하고 있어서 이렇게 마음이 들떠서 계속 얘기를 하는구나를 알아차리고 현실로 돌아와서 우리 아이도 스스로 길을 잘 갈 수 있고, 우리 아이도 이제 나이가 20이고 30인데 자기의 길을 찾아갈 수 있는 아이야, 내 아이잖아, 내가 키웠잖아, 내가 누군데 하면서 마음을 좀 평온하게 하셔서 2번, 3번 할 거 바로 줄여지진 않죠. 6번 하던 거 5번 줄이고, 5번 하던 거 4번 줄여서 그 마음이 온전하게 불안 없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게 되게 잘 안 되니까, 원래 잘 안 될 때는 우리 교회에서도 찬송가 듣고 절에서도 이렇게 막 법문 계속 반복해서 이런 거 듣고 하는 이유가 계속 들으면서 리마인드를 해야 되는데, 저는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교재가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희은 씨의 엄마가 딸에게 라는 노래인데요, 이 뒷부분에 이런 부분 나오죠. 공부해라 아니야 그건 너무 교과서야,
성실해라 나도 그러지 못했잖아 사랑해라 아니야 그건 너무 어려워 너의 삶을 살아라 이거를 자주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이 노래 계속 틀어놓고 듣고 있는데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다가도 자기를 되돌아보면은 이 말이 조금 한번 참아야 될 말일 수도 있겠다. 이 말 나도 못 지키는 말인데 애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 이 말 너무너무 어려운 말일 수 있잖아 하면서 한 번만 더 생각을 하느라 잔소리할 타이밍을 놓치고 사는 편이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를 되돌아보는 말하기로부터 잔소리를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요? 성인이 된 자녀와 대화할 때 특히 더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네. 부모님들에게 해주고 싶으신 말씀, 성인이 된 자녀에게는 이런 말은 조심해야 어떤 게 있어요? 제일 주의해야 되는 게 이건 것 같아요. 나한테 맞던 안경을 자녀한테 씌우는 거. 자, 이거 진짜 위험한 일이죠. 그러니까 어느 날 내가 안경을 탁 맞춰서 삶을 살다 보니까 안경 도수를 탁 맞추게 됐는데 그러다 보면 세상이 너무 잘 보이잖아요, 이 안경으로. 그래서 우리 자녀한테 줍니다. 이렇게 하면 돼, 이 안경 쓰면 돼 라고 넘겨주는데 사실 안경은 도수가 안 맞으면 사람을 어지럽게 만들 뿐입니다. 나한테 맞는 안경을 자녀한테 강요하면 안 됩니다. 자, 특히나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시대가 진짜 많이 변했어요. 예전에는 심지어 된장찌개를 끓여도 엄마한테 전화를 했잖아요. 엄마, 나 된장찌개 혼자 끓여 먹으려 하는데 지금 두부 이거 언제 넣어야 돼? 이걸 물어보면 엄마가 두부는 뭐 썰어가지고 지금 넣어야 되고 나중에 넣어야 되고 이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근데 요즘 그럽니까? 안 그러죠. 우리 유튜브에만 봐도 호텔 조리사가 나와서 된장찌개 끓이는 법 알려주고 오만 것들이 그냥 챗GPT에만 물어보면 다 알려주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대화라는 게 두 종류가 있잖아요. 이성적인 말을 해야 될 때가 있고 정보를 주고 두 번째가 이제 감성적인 대화를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시대가 진짜 완전히 바뀌어서 이성적으로 정보를 주고 이런 것들은 부모님 세대랑 진짜 많이 바뀌었고 정보가 바뀌기도 했고요. 지금 이제 세상이 너무 바뀌어서 사실은 자녀가 더 많이 알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모르는 거는 물어보면 시대가 됐고요. 그래서 우리의 대화는 여기에서 이제 많이 힘이 사라졌다라는 걸 깨닫고 이쪽의 대화를 좀 많이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떤 대화가 있을까요? 자, 바로 이 AI가 크게 해주지도 못하고 해준다 해도 이렇게 사람의 체온이 더 느껴지면 좋을 말들이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첫 번째, 응원의 말이겠죠. 챗GPT가 너 잘하고 있어, 휴먼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는 있겠지만은 엄마가 이렇게 토닥토닥 해주면서 해주는 그 말, 아빠가 토닥해주고 친구가, 가족이 해주는 그 말에 비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응원의 말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충고의 말. 자, 근데 충고의 말은 아까 뭐가 될 수 있다? 잔소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딱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따끔하게 한마디 해줄 수 있는 거. 그 정도. 이런 것들이 기계가 해주는 거랑 다른 느낌이 되겠죠. 저 사람은 나를 아껴서 저 말을 해줬어. 우리 사실 살다 보면 남한테 이제 조언도 조심스럽습니다. 근데 저 사람 아끼니까 진짜 너가 진짜 건강하고 하는 마음으로 정말 어렵게 꺼내는 그런 충고나 조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말들은 필요하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허투루 쓰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최근에 이제 이런 걸 본 적이 있는데 행복이란 사랑하는 사람들과 낭비하면서 보낸 시간이다 라는 말을 본 적이 있어요. 너무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된다고 하면 힘이 잔뜩 들어가잖아요. 막 뭔가 멋진 말 해줘야 될 것 같고 인생을 바꿀 말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그냥 그러지 말고 나는 솔로 틀어놓고 같이 욕하면서 보고 이런 시간들이 이거 챗GPT가 못 해주는 거죠. 제미나이가 못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족들과 이런 시간들을 더 보낸다면 훨씬 더 의미 있는 대화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라는 말, 그런 마음이 싫을 텐데 네. 자녀에게는 부담으로 들릴 수 있는 말들 무엇이 있을까요? 가족 오락관 보셨어요? 가족 오락관 보면은 이런 스피드 게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막 설명을 하면 상대가 답을 맞춰야 돼요. 예를 들어서 유튜브가 정답이면 제가 출제자가 유튜브를 내면 안 되죠. 우리 핸드폰으로도 볼 수 있고 TV도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수많은 정보도 없고 막 정보도 볼 수 있는 거! 이렇게 하면 유튜브! 이러면서 맞추는 게 스피드 게임이었습니다. 근데 살아가다 보면은 말을 잘하는 사람들은 스피드 게임 하듯이 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냐면은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라는 말을 내 입에서 나왔다? 그러면은 그 게임에서 진 거예요. 상대방이 저 잘 되라고 해주신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 말이 그 사람 입에서 나오게 해야지 이 게임이, 대화라는 게임이 성공한 거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상대방 입장에서 그런 말이 나올까요? 자, 이거에 대해서 저도 되게 오랫동안 고민을 했는데 제 책에도 담았는데요. 관계통장이라는 개념이 있더라고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둘 사이에 통장이 하나 개설된대요. 그래서 좋은 말을 서로 남겨고 예를 들어 칭찬도 해주고 응원도 해주고
행복한 에너지를 주면 입금이 된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늘 좋은 말만 할 수는 없죠. 가끔 따끔한 말도 해야 되고 아픈 말도 해야 될 때가 있을 겁니다. 늦게 오지 마세요. 빨리 하셔야 됩니다. 뭐 이런 것도 몰아붙여야 될 때도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대요. 평소에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입금이 충분한 통장 같은 관계에서는 그런 따끔한 말을 하더라도 큰 문제가 안 생긴대요. 잔고가 충분하니까 출금이 이루어져도 잔고가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바쁘다 보면 너무 급하다 보면은 입금을 놓쳤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느 순간 영원이 됐는데도 그걸 놓칠 때가 있죠. 그런 관계에서 마이너스가 되는 말들, 좀 감정에 문제가 되거나 몰아붙이는 말들 하면은 이 통장은 뭘로 바뀝니까? 고리대금으로 바뀐대요. 마이너스 통장도 아니고 고리대금으로 바뀌어서 관계에 문제가 생긴대요. 그래서 똑같은 말이라도 평소에 입금이 충분한 관계에서 누가 따끔한 말을 하면은 우리는 이제 그 말이 나오는 거죠. 아유, 저를 생각해 주셔서 이런 말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생각해보면 어떤 팀장님인데 두 팀장님이 있는데 한 명이 나한테 늘 챙겨주던 분이 딱 하루 따끔하게 얘기하면 이런 말씀 해주시는 분 잘 없는데 팀장님 감사합니다. 저한테 필요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이 말이 나오죠. 근데 평소에 입금이 안 돼 있는 관계에서는 어떻습니까? 딱 그런 얘기하면 지나 잘하지. 딱 이게 바로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똑같은 말이라도 그 앞에 어떤 말들이 있었느냐에 따라서 얘기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저는 이걸 경험했는데 제가 예전에 인디밴드에서 노래를 불렀었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제 공연을 보러 오셨었는데 엄마 아들 노래 들어보니까 어때요? 하고 제가 여쭤봤더니 저희 어머니께서 말씀을 참 따뜻하게 하세요. 입금을부터 하시더라고요. 민호야, 제 손을 잡으시면서 민호야, 내가 니를 이래 사랑하는데도 니 노래 감동이 안 되는데 다른 사람들은 어떡하노?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 경상도 감성이 원래는 뭐라고 합니까? 니 그 노래라고 하나? 이럴 때가 많거든요. 근데 앞에 충분히 같은 한마디 안에서도 내가 너를 이래 사랑하는데 라는 입금을 하고 뒤에 현실을 말해주셔서 조금 다르게 들린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일 좋은 건 이거죠. 평소에 입금 충분히 하는 거, 응원의 말, 감사의 말, 칭찬의 말, 격려의 말들 많이 나눈 거고요. 혹시나 급하게 따끔한 말을 해야 된다면 앞에 잠깐이라도 그래도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말들을 한 다음에 따끔한 말을 한다면 조금은 다르게 들릴 수 있을 겁니다. 자녀에게 고민이 있을 때 힘든 이야기 꺼냈을 때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부모님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부모님 입장이면 조언부터 하고 싶을 것 같은데 그죠. 뭐가 좋을까요? 여기 너무 좋은 답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대학원에서 명상과 심리상담을 전공하고 있는데 심리상담법 이런 거 막 배워도 약간 좀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쿵푸 팬다라는 영화로 제가 영어를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쿵푸 팬다라는 영화에서 포가 우울해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날 막 자기가 생각한 만큼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주변 사람들은 막 자기를 몰아붙이고 너무 작아진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때 우구에이가 탁 다가옵니다. 우구에이는요, 이 포의 스승의 스승이에요. 거북이 할아버지인데 되게 지혜의 말을 해주죠. 막 조언을 해주지 않고요. 처음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포가 막 힘들어하니까 첫 번째 말이 뭐였냐면 I understand. 네 마음 이해해. 이 말로 탁 대화를 시작하더라고요. 그랬더니 포가 표정이 살짝 풀려요. 왜냐면 누가 내 마음을 아무런 평가 없이 받아줄 때 사람은 일단 이 사람한테 얘기할 수도 있겠다라는 희망을 가지기 때문이죠. 두 번째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So why are you upset? 왜 이렇게 지금 기분이 안 좋니? 라고 묻더라고요. 자, 해주고 싶은 말도 많겠죠. 거북이 할아버지 장수하잖아요. 근데 묻습니다. 그랬더니 포 입장에서는 나를 이해한다는 사람이 한 질문이니까 두 번째로 대답을 하게 됩니다. 나 오늘 이런 실수를 했고 저런 실수를 했고 막 해서 나 진짜 바보 같았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요 타이밍에서 좀 쉽지 않아요. 그 바보 같은 거 아니고 너는 오늘 경험을 한 거 막 세 줄만 많거든요. 근데 우구의 할아버지는 안 그러더라고요. 그랬구나. probably. 아마도 그럴 수 있지. 상대방이 한 말을 그대로 받아줍니다. 너 오늘 경기에 져서 좀 속이 안 좋았구나.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렇게 받아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받아주는 게 바로 2단계였던 것 같아요. 자, 3단계에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받아주고 나니까 상대방이 포가 How? 제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스스로 하기 시작합니다. 여기가 결정적인 단계인데요. 바로 조언을 해도 되는 파란불이 여기서 켜진 거죠. 사람이 아직 에너지가 남아있을 때는 내가 어떤 억울한 일이 있었는지 힘든 일이 있었는지를 계속 털어내게 됩니다. 그때까지는 절대 조언을 하지 말고 잘 들어주는 거죠. 그럼 마치 여기 기름이 있다가 기름 양이 다 떨어진 다음에 기름차에 이렇게 기름 앵꼬라고 해서 기름에 불이 딱 들어오듯이 이 사람 에너지가 탁 바뀌면서 다 털어냈어요. 이제 당신이 나에게 방법을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라고 묻는 그 순간이 오는 거죠. 그랬더니 시프는 얘기를 해줍니다. 넌 너무 과거나 미래에 집착을 하고 있어. 과거는 history, 미래는 mystery. 둘 다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과거는 지나간 일이라서 어쩔 수 없고 미래는 실제로 우리가 아무리 계획해도 어떻게 될지 몰라. 돌발 상황이 일어나잖아. 그런데 today is a gift. 오늘은 선물이야. That is why it is called the present. 선물이라서 우리가 present가 선물이란 뜻도 있고 지금이란 뜻도 있잖아요. 지금을 우리가 선물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그거야 라고 하는데 포의 표정이 바뀌더라고요. 자, 이게 우구웨이가 쓴 방법이지만요. 저희가 그 대학원에서 배우고 있는 내용들이 이거였어요. 1단계 뭐라고요? 상대방에게 적극적인 공감을 표현해주고 I understand. 그래 힘들었군요 하고 해주는 게 그겁니다. 2단계 상대방이 하는 말을 그냥 평가 없이 들어주는 거. 야 그건 네가 잘못했지. 야 그건 네가 그랬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지가 아니라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하고 쭉쭉 들어주는 거. 그리고 3번째, 조언은 언제 할 수 있다? 상대방이 허가권을 줬을 때. 근데 허가권은 언제 준다? 절대 스스로에게 발부하면 안 되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얘기를 물어봤을 때 그때서야 조심스럽게 들어가면은 누구도 다치지 않고 누구도 오해 없이 부모의 경험이 자녀에게 흘러 들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떨 때는요, 대화가 3단계까지 못 갈 때도 있을 겁니다. 근데 1단계 해주고 1단계, 2단계 해주고 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 자녀가 이렇게 내 마음을 들어주는 이 사랑하는 부모님께 그 지혜를 빌려야 되겠다 라고 마음을 열고 how를 물어볼 때가 있겠죠. 그렇게 된다면 너무 아름다운 대화가 될 것 같습니다. 자녀와 대화만 시도하면 툭툭 끊기고 어떤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러신 분들 정말 많으실 거예요. 대화가 끊기지 않게 하려고 한다면 부모님은 어떻게 접근하면 돼요? 오늘도 그런데 PD님하고도 촬영을 하면서 처음에 우리가 좀 편하게 대화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모르는 사람들도 만나는데 이게 가족들 뿐만이 아니고 어디서나 쓸 수 있는 4단계 말하기 법칙이 있어요. 제 책에도 이제 넣었는데 FORD라고 하는 법칙입니다. FORD. 자, 이게 스몰 토크, 우리가 편하게 대화를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소재가 되는 것들을 모아놨는데요. 자, F는요 바로 food입니다. 누구라도 편하게 음식 얘기는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뭐 드셨어요? 라고 한다든지 좋아하는 음식이 뭐예요? 이런 가벼운 주제로 좀 대화를 시작할 수 있는 거죠. 예전엔 이게 F가 처음에 만들어질 때는 패밀리였어요. 근데 이게 좀 패밀리는 요즘에 사람마다 개인의 생활 양식이 바뀌다 보니까 오히려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푸드로 얘기를 해볼 수 있겠죠. 두쫑꾸가 유행할 때는 두쫑꾸 얘기를 시작해 볼 수도 있고, 요즘에 어떤 음식, 또 날 더워지는데 이럴 때 뭐 먹어야 되지? 이렇게 하면은 편하게 좀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부모라는 마음으로 뭔가 도와줘야 되겠다, 이걸 탁 버리고 편한 대화를, 스몰 토크를 시작하시면 좋죠. 그런데 FORD 중에서요, R로 넘어가 볼게요. R은 바로 recreation. recreation이 뭐냐면은 어디 놀러 가면은 recreation 한다고 하는 그거예요. 바로 취미나 즐거운 것들입니다. 그래서 너 요즘에 뭐가 재밌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부담스럽지 않게 어떤 얘기를 이렇게 할 수 있냐 했을 때 요즘에 되게 좋은 팁이 있는데, 취미가 뭐예요? 라고 하면 조금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좀 너무 뻔하기도 하고. 그래서 요즘에 할 수 있는 게 유튜브 뭐 구독하세요? 이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 입장에서 사실 말 못할 구독도 있죠. 근데 그 중에는 뭔가 자기가 열정 가지고 말할 수 있는 구독도 있단 말이에요. 저도 그거 보는데 하면서 연결될 수도 있고. 저는 요즘에 그 복싱 관련된 거 봐요. 이렇게 운동 좋아하시나 봐요. 요즘 어떤 복싱 시작한 지 얼마 됐어요? 이렇게 이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상대방한테 자연스럽게 취미나 관심사, 레크레이션 할 수 있는 걸 물어보는 게, 이런 질문이 될 수 있는 게 너무 좋은 팁이에요. 저도 요즘에 엄청 써먹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4가지 FORD 중에서요, 바로 O랑 D는 조금 성격이 달라요. F랑 R 같은 경우는 편하게 할 수 있는 얘기인데, 대화는 크게 2종류로 나뉘죠. 가벼운 대화랑 좀 깊은 대화인데, 이 가벼운 대화가 이어지다가 조금 들어가면 할 수 있는 게 바로 O랑 D입니다. 자, O는 뭐냐면요, occupation, 바로 직업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이제 뭔가 느낌 오시죠? 만약에 만나자마자 취업은 어떻게 돼가노? 이렇게 돼버리면 이게 너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얘기를 안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심지어 자기 직업 하는 일에 대해서 너무 말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 상대방하고 대화 주제가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근데 팁인데요, F랑 R 얘기를 하다 보면은 어떤 사람은 자기 직업을 얘기하고 싶어서 이쪽으로 살짝 연결이 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식을 얘기를 하는데, 제가 오늘 두쫑꾸를 먹었는데 맛있는데요, 이거 저희 거래처 사장님한테도 제가 선물을 쫙 돌렸어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이 직업에 대해서도 얘기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인 거죠.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하다 보니까 뭐 거래처라고 하던데 거래처는 어떤 일 하세요? 라고 하면 이분이 신나서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지금 직업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싶구나가 될 수 있겠죠.
자, 또 팁을 하나 드리면요. 직업도 이 사람이 허가를 했다면은 얘기를 하는데 지금 뭐 하세요도 있지만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뭐 하셨어요? 지금 뭐 하세요? 앞으로 어떤 일 계획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되면 직업 안에서도 세 가지의 질문으로 나누어질 수 있겠죠. 똑같이 쓸 수 있어요. 음식도 제일 맛있어 하던 음식이 뭐예요? 라고 물을 수도 있고, 요즘에 제일 좋아하는 음식 뭡니까? 앞으로 먹어보고 싶은 음식 뭡니까? 이렇게 되면 미래, 과거, 현재로 다 나눌 수도 있죠. 자, recreation도 혹시 되게 재밌게 봤던 유튜브 있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고, 요즘에는 뭐 구독하세요? 그 다음에 앞으로는 혹시 어떤 도전해보고 싶은 취미나 이런 거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대화 주제가 확 넓어지는 거죠. 9개 대화가 나왔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D는 뭘까요? Dream입니다. 꿈입니다. 자, 사람마다 되게 그 마음속 안에 깊은 곳에 자기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게 누구나 있을 겁니다. 누구는 정말 일 안 하고 하루 종일 쉬는 게 dream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얘기는 갑자기 꿈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하긴 힘들어요. 근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F나 R이나 O를 얘기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dream으로 흘러갈 수 있는 대화가 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요. 자녀분들하고 얘기할 때 너무 거창한 거 바로 직업이나 꿈, 니는 뭐 먹고 살 거고 이렇게 하지 말고 F나 R, 음식 얘기도 좀 하고 요즘에 즐기는 얘기를 좀 하다 보면요.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는 좋은 대화가 이어질 수 있을 겁니다. 어색해진 자녀와도 다시 편하게 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부모가 어떤 태도를 고쳐야 가능한 거라고 보시나요? 며칠 전에 저희 딸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는 퀴즈긴 했는데 아침에는 4발, 점심에는 2발, 저녁에는 3발로 걷는 것은? 이렇게 했는데 제가 모르겠는데 하면서 했는데 나중에 저희 딸이 얘기해 주더라고요. 사람! 이걸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4발로 태어났죠. 그리고 2발이 되었습니다. 2발이 된 사람이 더 잘 걷고 빨리 달릴 수 있다 보니까는 4발인 아이들을 키웁니다. 근데 그 아이들은 다시 2발이 되고요. 그리고 2발이었던 저희는 어느새 3발, 지팡이 없이는 걸을 수 없는 상황이 될 겁니다. 대화가 잘 안 될 때는 보면은 정확한 상대와 나와의 관계를 모를 때 그렇게 문제가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사실 우리 아이들은 어느새 커가지고 나보다 더 잘 알고 나보다 더 기계도 잘 만지고 나보다 더 세상에 더 많이 열려있고 이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 부모로서 내가 키운 4발이었던 쟤를 키웠지만 이제는 걔가 2발이 되었고 나는 이제 3발이 되었다는 사실을 어느 순간 놓치고 산다면은 대화는 계속 균형을 잃어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성적인 대화, 뭘 가르치려고 하는 대화, 자조심해야 된다, 음식 잘 먹어야 된다, 너무 따뜻하고 걱정하는 마음이지만 그런 대화들을 살짝 좀 줄이면서 오히려 감성적인 대화, 아주 우리가 낭비할 수 있는 이 시간을 써버릴 수 있는 그냥 농담할 수 있는 그런 대화로 조금 이어간다면은 둘의 관계가 나빠지고 안 좋은 쪽으로 가기보다 그래도 이렇게 시간을 함께 보내고 편한 마음으로 내가 직장에서 너무 시달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고민되고 하는데 이렇게 내 마음 편하고 그냥 같이 있어도 뭐 방구 껴도 되는 사이 우리 가족이 이런 거였지 라고 하고 연결된다면 그 사람은 훨씬 더 그 편안한 마음으로 더 건강하게 잘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최근에 한 중학교에 갔는데 한 친구가 이 어른의 말하기 어떤 책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어른은 무엇이냐라고 물어봤는데 저희가 많은 얘기를 하다가 이 2가지 얘기로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 주변의 아이들을 챙기는 사람이 어른이다 라고 했습니다. 나이랑 상관없이 내 주변 사람들을 챙길 수 있다면 그 큰 마음이 어른의 마음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2번째가 중요한데요. 2번째는 그 중학생 친구들한테 제가 얘기를 해줬어요. 어른은 주변 어른들을 실망시킬 수 있는 사람이 어른이다 라고요. 아이는요, 어른이 시킨 대로 행동합니다. 어른이 시킨 대로 행동해야 되고요. 근데 언젠가 우리는 어른이 돼야 되는데 그때는 불가피하게 주변의 어른들을 실망시켜야 될 때가 있습니다. 쿵푸 팬더라는 영화에서도 팬더는 너무 쿵푸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아빠는 국수를 해라고 해요. 근데 어느 날 팬더가 나는 내 길을 개척할 거야 하면서 그 국수 카트를 탁 버리고 자기가 가고 싶은 곳으로 달려갑니다. 아버지 실망하겠죠. 하지만 그 팬더는 자신의 길을 가는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언제 발생하냐면요. 우리가 갑자기 내 길을 걸어가야 할 때 내가 누군가에게 이걸 말해야 됩니다. 근데 그 말을 듣는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갑자기 사업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네 다니던 회사 다니지 왜 사업을 하려고 해?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할 때 주변에서 나를 어린아이로 보고 너 이렇게 해야 돼 라는 것들을 주변에서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그때 우리가 진정한 어른이라면 내 길을 가야 되겠지만 세상이 혼자 사는 게 아니다 보니까는 결국에는 그 사람을 설득해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설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남을 설득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바로 자기 자신을 먼저 설득해야지 그 당당함으로부터 다른 사람을 설득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자, 근데 설득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늘 남 의견만 따라가고 나이가 40, 50이 되어서도 정확하게 나 자신
정확하게 설득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맨날 헷갈리는 게 사람 마음이니까요. 그때 어떻게 스스로를 설득하고 스스로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생각을 정돈하는지를 알아야지 결국 타인을 설득할 수도 있을 텐데요. 이 책에는 그런 내용을 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내 의견을 명확하게 정리해서 나를 설득하고 남을 설득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매력적으로 얘기해서 남이 듣게 만들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은 이어져서 나와 내 세상을 바꿀 수 있는지, 그런 깊이 있고 따뜻한 말하기, 안전한 말하기를 할 수 있는지, 그렇게 주변을 설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을 때 당당한 어른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저 역시 지금 잘 안 돼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이 책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돼서 나와 내 주변을 안전하고 따뜻하고 똑똑하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